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와 고정비 지원에 약 1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민들을 위한 농업 전기 요금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위해서 약 11조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미주택, 주택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할 기회입니다.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과 PF 배드뱅크 설립 등의 총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기 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한 경제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200 대비와 같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경기 회복을 위한 SOC 인프라 구축 등에도 4조 4천억 정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51%입니다. 선진국 평균으로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 국가가 져야 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시의 재정 지원은 사후 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부 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께서는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 이런 해괴한 명언을 남기면서 전세 사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 대출은
국가 보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전세 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분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제정된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 직접 구제 조치로 채권 매입, 사후 정산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럽연합은 핵심 원자재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 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합니다. 애플과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소니는 일본 내에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서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처럼 핵심 산업들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이 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조만간에 일자리와 국내 총생산 그리고 국내 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급하게 된 정부가 아마도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 프리 100%, 소위 말하는 CF100 표준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그거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확대 추진하는 원전, 국제사회에서 RE100의 재생에너지 재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텍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확보, 2025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 원전에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이런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 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우리 학이 따라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풍부합니다. 기술 수준은 높고 유동성도 자본도 풍부합니다. 산업화 고속도로, 정부화 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 정보통신 시대의 성장을 이끌어왔듯이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이끌 에너지 고속도로, 쉽게 말해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해야 합니다. 경기 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이게 바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낸다는 거 경제의 상식 아닙니까?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30% 이상으로 상향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 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급감했습니다. 펀드 결성도 작년 동기에 비해서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에 5,200억, 2021년에 1조 700억 원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 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면서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 규제 완화 특구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벤처 스타트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혁신 경제가 가능한 경제 토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 활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 4일제 사회로 점차 나아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 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 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 1회 주 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M, 카카오 게임즈 같은 데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인 주 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근무 단축 실험도 점차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어려운 길이라도 가야 할 곳이라면 길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